누가 유출했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돼서 찾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조금 더 낮은 자세와 이 엄중한 책임을 질 모습,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게 사실이면 기본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려면 수사라든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밝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노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 된 이후 첫 의원 총회입니다. 당의 쇄신은 쇄신으로 또 민생은 민생대로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공천 녹취록 파문에 이어서 후원금 쪼개기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죠.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공천과 관련해서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취록이 불순한 의도로 유출됐다고 말했는데요. 또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가지 않는다. 단 하나의 오점 없이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후원자의 신원 자료와 명단을 언론에 넘겼다는 건 심각한 불법 행위라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선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황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당 윤리위에 최근 불거진 녹취록 논란도 포함을 해서 함께 논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네, 징계 개시가 시작된 월요일 저녁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른바 공천 녹취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 안팎에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는데 녹취록 의혹을 추가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윤리위는 김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각종 논란들을 병합해서 심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의 육성이 공개됐던 윤관석, 이상만 의원이 탈당을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여러 사법적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성만 의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정치 공세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당초 두 사람의 탈당 문제 등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던 자리죠.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민당 의원총회도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다고요? 네, 쇄신 의원총회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 토론이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의총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들어와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도 유 실장, 박마커, 유체커, 백반장, 김현숙 수거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들과 함께합니다. 소통방장, 백반장, 오늘은 좀 컨디션이 어떤가요? 괜찮았는데요. 조대행 보고 다시 피곤해졌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늘도 어제처럼 불시에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테니까 잘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죠? 절대 풀이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지금 백반장은 풀이 생각은커녕요 지금 이 두 개의 태양 아니 한 개의 반의 태양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부회의 출발합니다. 유한을 체커의 뉴스픽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한일 고위 관계자가 오는 7일에 있을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러 만났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 안보 협력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굳이 G7 정상회의 전에 서둘러 한국을 찾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한을 체커가 알려드립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오늘도 뉴스픽 3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사과 대신 후쿠시마 어떻게 하라고 독재자 아들도 오케이입니다. 조익신 국장대 행체제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지만요.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대행은 악덕대행이다로 말입니다. 어제 본인은 권한대행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결국 오늘 뉴스픽을 회담픽으로 바꿨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유체코가 계속 챙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제가 챙기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럴 거면 이름을 뉴스픽으로 하지 말고 회담픽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대행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권한대행. 대행. 예. 다음 주에 북국장과 상의하는 걸로 저는 터치할 수가 없어서. 네, 회담 1픽은 한일 정상회담 속보입니다. 오늘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 7일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중인데요. 지난번 회담 때 출범하기로 했던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회의를 처음 갖는다는 점에서도 이번 방안은 의의를 갖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셔틀 외교의 물꼬를 트는 것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 지속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일, 한미 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발전적 관계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윤 대통령의 무릎 발언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이 주어 논란 끝에 정리된 발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였죠.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자는 취지였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논란의 진원을 따져보면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은 일본이 있었습니다.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따라서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니까 이 성의 있는 호응, 야당에서는 다시 한번 촉구했고요. 여당에서는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 이미 4월달 지방선거에서 한일 회담 이후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지지율 50% 이상을 얻는 성과를 거뒀고 이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본인의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현상에서 적어도 김대중 오부치의 그 어떤 사과서는 그 내용에 그 정도는 할 준하거나 것이다.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인식 계승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입장을 밝힐 거라는데요. 결국 지난 정상회담 때 발언에서 더 나아가는 성의 있는 호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 이 문제는 기시다 총리 개인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서 찾는데요. 바로 일본 정치권의 포진해 있는 극우 세력 때문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당시 오므라이스 2차도 못마땅했다고 하죠. 해주면 되는데 못 돼요. 왜냐하면 극우파들이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그 4분의 1에서 3분의 1은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우파들이 일본의 존엄과 극익을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표가 아까 갔던 제3자 편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왜 오므라이스 먹으러 가느냐? 그것도 뭐라 그래요? 예. 대통령실도 이 과거사 문제보다는 경제 안보 협력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앞당겨진 방안,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데요. 지금은 일본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에 있는 G7이 있으니까 그게 한국을 초청하는 게 확실해졌고 그러면 한국한테 뭘 바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후쿠시마 방류 같은 거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일본 쪽이 땡긴 것은 일본 쪽의 아젠다, 원하는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일본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망신을 당했습니다. 주요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가 독일의 반박을 당하고서는 발언을 정정한 겁니다. 따라서 정상회의에서 G7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Und deshalb ist die Frage des weiteren Umgangs mit den Folgen der Reaktorkatastrophe von Fukushima eine sehr große Verantwortung, die hier vor TEPCO und vor der japanischen Regierung liegt. Vor dieser Verantwortung habe ich ebenfalls Respekt. Und es liegt, glaube ich, auf der Hand, dass Umweltminister Einleitung von Gewässern von belasteten Dingen in Gewässer an keiner Stelle der Welt und in keiner Art und Weise begrüßen können, dass wir aber natürlich in der Realität mit solchen Prozessen umgehen müssen.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과연 기시다 총리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줄까요? 윤 대통령 앞서 방일 당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라고 일축했고 정부도 함께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뒤에야 논란이 잠잠해졌죠. 이번에도 국민들이 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 공동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본 포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회담 픽 어떻게 하라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폭풍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윤 대통령 어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출입 기자단과 김떡순으로 깜짝 오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는 밥 먹는 자리도 취재 현장입니다. 김떡순만 즐기고 있을 수 없겠죠.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걸 두고서 질문이 들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의 답변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라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란 얘기냐며
한미가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어가고 있는 미국 초밀착 행보의 책임을 이 중국한테 돌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저녁 자리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가면 중국에서 업신 여긴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중국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어제 하루 쏟아냈다는 인상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기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홍콩과 중국이고 전체 수출의 15%가 미국, 그다음에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한국에 수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네, 그 결과가 이틀 전 산업부가 발표한 수치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데요. 이 9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입보다도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그리고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1%나 감소한 영향이 크죠. 이 반도체 수출의 경우에는 대중 의존도가 더 심각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나 됩니다. 지금까지야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해도 앞으로가 또 문제인데요. 반도체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느 나라 반도체를 쓰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시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쓰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기업에서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죠, 중국 기업은.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국 반도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드와 유사한 형태로 경제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서히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는 관여한 바 없다. 중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은 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이번 한미 정상에서 자극한 북중러 중에 적어도 중국은 갈라치기를 해서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회담픽, 독재자 아들도 OK로 넘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 정상이 만났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대치 중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필리핀에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remains ironclad in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Philippines,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upport the Philippines' military modernization goals. 네, 이 철통 같은 방위 공약, 우리나라에만 쓰는 표현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쯤 되면 중국 포위망을 좁혀나갈 때마다 나오는 일종의 레토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반중 스크럼에 계속 각국 정상을 끌어모으는 모습이죠. 그런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독재자라고 비판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독재자 가문의 후계자에게 구애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마주했을 때만 해도 이 날을 세우면서도 적정선을 지키기로 합의했던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요. We're going to compete vigorously, but I'm not looking for conflict. I'm looking to manage this competition responsibly. 네, 그때와 지금 다른 점, 그때는 중간 선거를 이겼고 지금은 내년 대선을 앞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발을 들인 이 반중 스크럼,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앞으로도 국제 정세에도 능통한 회담픽에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의 뉴스픽 3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시죠. 뉴스픽이었습니다. 네, 유체커의 회담픽 역시 시킨 보람이 있습니다. 내일도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 우리 정부가 관련 안건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를 올리는 방안을 이 회담 의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독자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과도 관련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양국이 의견을 모은다면 실제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독도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오므라이스 2차에서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서 독도를 방문한 의원이 있어서 일본이 발끈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인데요. 전 의원은 민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위 소속 청년 14명과 지난달 27일 출정식을 한 뒤에 어제 독도를 찾았다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알렸는데요. 전 의원은 이 등에 태극기를 두른 채 독도에 도착한 사진과 함께 14명의 청년위원 그리고 같이 배를 탄 400명이 우리 땅 독도위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직접 입증했다면서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더 힘차게 알릴 것이고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국장이 김용일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요.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상륙을 강행했다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마스 간사장도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당국도 참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외교 당국 간 오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서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일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기시다 총리 방한 기간 중에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독도 새우를 만찬장에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화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네, 지금 조대행이 말한 대로 이 독도 새우는 만찬장에 오르지 못할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 기시다 총리한테 숯불 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므라이스 환대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숯불 불고기가 참 맛있긴 합니다. 저도 숯불 불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갑자기요? 네. 사달란 얘기죠. 그냥 일단 그런 걸로 일단 알겠고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점심 저녁으로 중국에 날을 세웠어요.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는 이 과정에서 혼밥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연합뉴스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 혼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 10끼 중 2끼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냐. 전 정부에서 친중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게 뭔가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전신인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시에 이 부분을 비판했었죠. 이 보도를 두고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측 참석자가 한 이야기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응답을 안 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매체들도 참석자 발로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석자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듯 싶습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화형식을 했다. 이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보도에서요. 반공화국 핵전쟁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희대의 깡패국가 악의 제국 미국과 동족 대결에 환장한 괴뢰 역적패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복수 결의 모임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가자들은 가증스러운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는 심정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 화형식 장면은 아직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뭐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G7 앞둔 일본 회담 테이블에 사과 대신 후쿠시마.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외외교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태 최고위원이 쪼기 후기 후원금의 대가로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동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죠. 관련 내용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난 들어가자마자 중국수석이 나한테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조하는 거 최근에 그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 문제는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죠. 정치권에서는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청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당무 개입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의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부각시켜야 할 상황에서 녹취록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최근 각종 설화로 몸살을 앓아왔죠. 이에 더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한 꼬리표를 떼려는 노력도 이어왔는데요. 전 씨가 대통령실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 노력이 무색했던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 날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빛내야 할 시기, 전 씨의 주장과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도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과 대통령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문제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걸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내가 있지도 않았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답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 최고위원의 경우 잇따른 사과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당내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전에 당원권 정지 1년에 중징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태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부분이 역사관과 관련이 있었고 해당 발언을 비판할 경우 되려 당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태 최고위원에 대해선 경징계가 예측됐던 상황에서 녹취록이라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 대상이 최고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군 간에 문제가 불거지고 의혹의 실체가 있으면 당무감사나 윤리위 감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결국 당은 태 최고위원과 관련한 논란들을 윤리위원회에서 병합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앞서 당내에서는 녹취록 논란이 과연 징계 대상인지, 그렇다면 그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본인이 대통령실과 더 가깝지만 공천이나 부탁을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국민의 오해나 우려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태 최고위원이 무거운 정치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적으로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의 소관이라 제가 말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 누구든 일벌 100개 읍참마속의 기조로
윤리위가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네, 반면 본인들이 해명했는데 왜 의혹의 눈초리로 보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당사자가 해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정무 이런 라인들이 공천에 개입했던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형을 살았잖아요. 우리 당이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용산의 정무수석이 섣부르게 예. 태영호 최고위원 스피커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당내에선 두 사람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국민들은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당대 지도부 선출에 사실상 개입했던 곳에서 그러면 공천에 개입 안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국민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전당대회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발언으로까지 이제 개입하셨던 분이 공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이 전 대표는 태 최고위원의 이딴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딜레마가 될 거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용산에서는 계속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당 탓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당에서 지금 이제 난장판이 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선거가 묻혀지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 거예요. 그럼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특이한 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당의 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지켜내고 당의 의견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갈지 딜레마가 올 거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직접 녹취록 논란을 윤리위에 병합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죠. 어떤 정치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부에서는 녹취록의 유출자가 누구냐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아마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서로 지금 의심하는 상황, 보좌진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리고 3월 9일 이후로 퇴직한 보좌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의심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의심을 받기도 하니까 오히려 그 다른 보좌진들께서 더 피해를 받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서로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피아 게임이 벌어진 이유, 당내에서는 녹취 행위가 더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녹취가 1대1 대화는 지금 법적으로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랑 그렇죠. 지지자님만 하면 처벌 못 하지만 제3자의 대화는 불법 녹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둘의 대화가 아니고 9명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이건 법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 녹취행위 자체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요. 공천 개입으로 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편만 듣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하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또 사실이라면 또 심각한 불법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럴 이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니까 약간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검토 중입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건데요. 당분간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을 둘러싸고 정치적인 파장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 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했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공천 개입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때 수사하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중앙지검장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 들이운 먹구름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입니다. 그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돈봉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당 후사를 언급한 두 사람, 다만 검찰의 정치 공세임을 강조했는데요. 당을 떠나서도 법적 투쟁에 매진할 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돈봉투 의혹을 두고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국면 전환용 폭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별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꼬꼬무 수사라고 그러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도 상당히 과한 거고요. 검찰은 의도했고 그리고 국면 전환용으로 이 폭탄을 던졌을 거라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저는 뭐 기획수사 그쪽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당 지도부와 면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미 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할 거라는 보도는 나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관석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설득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본인들의 결단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님 윤관석 유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의원님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결단에 감사하다 뭐 이런 의사표시 있었다고 하는 게 맞나요?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표의 답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건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에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을 검찰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혹으로 반문하는 이 대표의 화법,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후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강조해온 쇄신 의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의될 여러 당 쇄신 방안이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질타를, 박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가 아닌 당 쇄신을 강조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에 앉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조를 보인 두 사람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참혹한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쇄신 의총의 전 과정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통한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의 근본적인 쇄신부터 정치 쇄신까지 폭넓게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오늘 소환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했던 박모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불법 자금 9,400만 원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게 준 6천만 원의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봉투에 나눠서 담았다는 건데요. 박 전 보좌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가서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한테 뭐 보고를 했다거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공소장에 직접 그 강내구 감사한테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금이 마련된 것 자체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검찰은 전대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알려진 송영길 캠프 지역 본부장들도 함께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주변 인사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주변 인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네요. 송 전 대표가 비록 거절을 당해서 조사를 받진 못했지만 휴대폰은 검찰에 미리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폰이 사실상 깡통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송 전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이 4월 30일에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휴대폰의 이 연락처와 통화 내역, 여기 카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휴대전화는 압수물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정한 수사 협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휴대폰을 제출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 송 대표 쪽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이 없었나요?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한 장관도 이 헌법상 방어권은 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말하지 않았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불발과 빈 핸드폰 제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었잖아요.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라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그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성사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 외에는 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야당의 대표고 또 원내 일당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건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에서는 그럴 이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런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가 결국은 걸림돌 됐던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유상범 대변인이 말한 이 분명한 이유.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것은 자칫하면 딜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는데요. 야당과 불통이 아니라 딜을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여권의 기류를 보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을 생각이 없는 듯한데 그럼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소통은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걸로 봐야 하나요? 다정의 고인물, 위원을 체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여기서 일단 좀 확실히 해줘야 될 게 저는 정치부의 고인물일진 몰라도 다정회에서는 제가 온 지 제일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이제 조대행이 정치부의 거의 유물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랑 네. 박마커에게 선배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민주당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듯 싶은데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다 이렇게 만남을 고사하긴 했지만 회동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양해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모처럼의 협치계를 살리는 게 민주당이 보여야 할 차선의 정치라면서 이 박 원내대표가 회동에 응하도록 길을 터주는 게 이 대표가 보여야 할 자세라고 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도 박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전국을 풀어가기 위한 대화의 채널은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원내대표들 간을 대표들 대통령실에 초청을 해서 먼저 만나는 빨리 것도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이른바 이재명 대표 패싱에 민주당에서는 편협하고 옹졸하다, 품이 좁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 대표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품을 보여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딴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김 최고위원의 징계 반대를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반대한다는 요구서 2만 장을 당에 제출한 겁니다. 송세달 전 대구시 의회 부의장 등은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야당과 좌파 언론의 파상 공세가 뒤따른다면서 그렇게 되면 태영호, 조수진,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차례대로 무너지고 김기현 체제는 결국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미 윤리에 올라간 설화 논란뿐 아니라 녹취록 파장, 여기에 쪼개기 후원 논란까지 불거졌죠.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해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먼저 이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이 공천에 대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이 최고위원 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는 기존의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녹음해서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인 만큼 유출자는 수사를 통해서 끝까지 색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쪼개기 후원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당당하다면서 시구 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언론에도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을 한 겁니다. 공천 헌금이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당무감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줌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좌파 패널 속가내기에 나섰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좌파 성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야당 편향적인 방송을 일삼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만 보도한다는 겁니다. 당 안팎에선 여당의 방침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줌인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공정한 방송은 헌신짝짝을 취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온종일 나오는 좌편향 라디오에 몸소리를 친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좌파 패널 소탕 작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맹비난한 건데요. 먼저 판을 깐 건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방송국의 패널 섭외가 편향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 1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도나 시사 부문에서 각종 정책 편향성이 두드러지면서 비판의 근거, 이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우파는 아주 해색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했어.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보수단체의 시각에서 패널들의 성향을 좌우로 나눈 셈인데요. 이 박성중 의원은 좌파 패널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 대체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질의응답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죠. 속빈 강정입니다. 질의응답을 보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 질문에 대응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일단은 뭐 핵심을 잘 못 잡는다든지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에서는 나오고요. 예, 엉뚱한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좌파 세력들은 서로 앞다퉈 여론 선동을 자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이 좌편향된 패널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윤 대통령의 신호탄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어제 만찬을 함께했죠.
윤 대통령은 이 방미 기간에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corrupt intellectualism. They threat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만찬 자리에서 미국에서도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이런 연설에 공감을 하더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문이 내포된 거겠죠. 국민의힘은 바로 이 가짜 뉴스의 근원을 좌파 패널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가짜 뉴스고 마타도어일까요? 윤재옥 원내대표도 딱히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마타도어 기본법을 만들었다. 실제로 뭐 그렇게 볼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충분히 정책위원장께서 최고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얘기만 했지 어떤 내용이 이렇게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를 했는지에 대한 과방위 우리 박성중 의원이 오늘 또 말씀을 드렸고 박성중 의원이 이제 패널들에 대해서 민영사 고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고발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할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남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남발을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을 경중을 가려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좌우 패널을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박성중 의원은 대중적으로 우파 패널로 알려진 이들에게도 물음표를 달았죠. 우리 쪽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장성철, 이현주 붙어 있습니다. 과연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한때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바 있습니다. 이들도 보수 패널로 보기 힘든 이유, 아마 이 국민의힘의 쓴소리를 종종 하기 때문일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망조가 들린 거죠. 저는 망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우리끼리 뽑겠어라고 자꾸 울타리를 치고 외연을 축소하잖아요. 장 소장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찍혔던 바도 있죠. 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개 저격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입니까? 그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고 자칭 보수 패널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문제의 보수 패널들은 우리 당의 당론이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성철 보수 패널 호소인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신경은 뭐 좋지가 않죠. 네. 제가 몸담았고 일을 했던 곳으로부터 그러한 평가와 또 비난을 받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당원 당규 100% 룰을 고쳐서 당대표를 뽑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과 비난을 좀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좀 심기를 건든 것이 아닌가. 진정한 보수 패널이라면 정부 여당을 무조건 옹호해야 하는 건가 봅니다. 이 보수 패널의 표본, 정 전 비대위원장이 몸소 나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한천도의 규력서부터 친일파, 매국노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국익을 배가하고 확보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 보자. 차분하게. 그렇게
그 감정적으로 반일 선동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말씀을 굉장히 경청하시는 편인데 오늘은 질문을 안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어요? 평소하고 달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워요. 정진석 의원님이 원래 말씀 잘 듣잖아요. 예. 오늘은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하시죠? 제가 끼어들 틈이 보기에는 없었던 것 아마 같아요.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할까봐 네. 그 질문을 막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한 게 아닌가. 제 질문지를 사전에 보셨나? 대충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수 패널의 품귀 현상,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패널들이 도망다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주제가 이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를 낸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서기 때문에 굴종의 궤변을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죠. 좌우 패널 모두 양당 가리지 않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는 바람이 엿보이는데요. 비판이 곧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패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진영에 대한 공격밖에 남지 않을 텐데요. 오늘 주민아마지는 과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의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 뉴스라고 판정하여서 언론 보도를 차단,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추가 보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권력 비리 보도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커먼 흉계가 너무나 뻔히 보입니다. 네, 소통만장, 백반장. 네. 이 좌파 패널 논란과 관련해서 정 의원분들 혹시 의견 올라온 게 있나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안나수다님이 진짜랑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 좀이라고 하셨고요. 오미영님께서는 언론들의 제 역할을 막기 위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좌파 패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대구 MBC와 대립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대구 MBC가 좀 최근에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 TK 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MBC는 TK 신공항 특별법 초안에 있던 이 3.8km의 활주로 길이가 빠지고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점을 들어서 이 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지금의 대구공항을 조금 키워서 위치만 옮긴 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이 특별법에는 공항 조성 사업비가 당초 예산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정부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비 지원은 재정 사업인 부산 가덕도 공항으로 가고 이 TK 신공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받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대구 MBC는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이 TK 신공항 만들어 놓고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선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은 이 특별법에 빠진 게 너무 많으니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게 아닌가 한다라고 이제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대구시는 지난 1일 보도자를 통해서 대구 MBC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TK 신공항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 왜곡, 편파 보도했다면서 즉각 공식 사과하고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취재를 아예 거부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구 MBC가 요구하는 취재를 거부하고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K 신공항을 만들어 놓고 텅 빈 공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홍 시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래를 면밀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를 몰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부터 대구 MBC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고요. 취재 편의를 위한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구시의 입장을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비슷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별도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대응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번 보도는 악에 가득 찬 편파, 왜곡 보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영mon을 짓밟는 이런 작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좌파 패널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좌파 패널 속가내기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 좌파 패널의 가짜 발언을 고발하겠다고 한 걸 두고 역대급 망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언론 장악의 전위대에 선봉에 서 있던 박성중 의원의 언론 탄압 발언 가운데 이번 건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고 의원은 박 의원이 한겨레, 시사인,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등의 이 소속 패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좌파라고 낙인 찍은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정도 하려면 어떤 발언이 문제성 발언인지 정도의 근거는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 기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면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는 방송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수 패널들이 왜 정권을 감싸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왜 보수 패널들이 자신 있게 정권을 찬양하지 않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심을 거스르면 또 김건희 여사 눈밖에라도 나면 당에서 쫓겨나고 공천에서 배제되고 정치 인생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 법한 이 사실을 국민의힘 내부와 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 내세운 이번 방침을 두고 당 내에 반발 기류가 강한데요. 앞으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좌파 패널 속가내기 나선 국민의힘, 당 내외 비판 직면. 다음은 유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이틀 전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간부가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는데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정부의 건폭무리가 도화선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요. 간호법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오늘 사실상 부분 파업, 연가 투쟁에 들어간 보건의료단체 관련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 간부들 앞에 와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동지가 갑자기 사라진 이 순간을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지난 1일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지부의 간부였던 양모 씨는 당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양 씨가 남긴 메모에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하니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양 씨가 받은 혐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검찰은 불법으로 매도했다는 게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입니다. 양 씨는 방금 보신 메모 외에도요, 밀봉된 유서 3부를 추가로 남겼습니다. 각각 가족과 노조,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야당에 남긴 유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두 자녀의 아빠라고 밝힌 고인은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치의 재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고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 제발 풀어주세요.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잖아요. 그 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네, 이 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이유요. 지난 2월 이 발언 얘기를 한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건폭, 즉 건설 현장의 폭력 근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후에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까지 나선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죽음이 정부의 건폭몰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검경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적으로는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됐다는 건데요. 13곳에 대한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한 40여 명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거기 한 950명 정도가 소환이 되고 벌써 15명이 지금 구속자가 나왔는데요. 뭐 조폭, 학폭, 주폭 하면서 폭자가 붙이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뉘앙스를 선제적으로 심어주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요. 민주노총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양 씨의 구속 사유로 적시됐던 노조 전임자 임금과 노조 채용 요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인데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을 불법으로 어긴 건 오히려 노조가 아니라 건설사 측이라고 했습니다. 유 실장이 직접 건설노조 관계자와 통화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와 나의 전화통화 그나저나 가겠습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이랑 노조 채용 요구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였다고 하는데 관행처럼 해왔다는 거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싼 사람들은 이제 사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니까 조합원들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했던 거고 얼마나 억울하니까 극단적인 소찬을 하셨겠죠. 저희는 이제 단체가 맺고 전임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건설 현장에 좀 맞게 노사 협상을 통해서 만든 제도인데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당한 불법 분품 수수로 몰아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민주노총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이라든지 폭력배들이 만든 노조들이 있어요. 사실 돈을 뜯는 세력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잔업비다 뭐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뜯고 실제로 이제 일은 안 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다 싸잡아서 쓴 거죠. 그거 구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냥 금품수수 저것도 금품수수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노동개혁,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했을 당시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율이 올랐던 그런 경험에 따른 거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엔 40%대까지 올랐죠. 그리고 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이른바 3대 개혁 드라이브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입니다. 네, 이른바 노조 때리기, 특히 강경 보수층에서는 환영하는 이슈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도 노사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고삐를 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 현장에 다시는 이런 이 건설 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현되지 않게끔 뿌리를 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노조의 여러 가지 취해복권적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회계 투명성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 현실이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 계약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대한 마지막 저항 수단으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한 데 대해서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부분 파업에 나선 사람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단체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늘 오후 연가를 내고요. 오전 진료만 하는 단축 진료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동참한 곳들도 좀 있었을 듯한데요. 방금 전 5시 반부터는 지금 여의도에서 규탄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오늘이 1차 연가 투쟁이고요. 2일에 2차 단축 진료 투쟁을 이제 하게 된 후에도 간호법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에는 400만 의료인 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파업을 어떻게 할지, 이건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닐지 이 여부에 달렸는데요.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압박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부터 퇴장을 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의료 대란 예고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이런 의료 대란은 예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체계를 깨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민주당과 간호사협회에서는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라고. 네, 당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당내 여의도 연구원은 직접 여론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거부권 행사 자칫 불통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죠.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 소지자가 4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조직력도 크다 이런 점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만큼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서 이렇다 할 주장을 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간호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만 개선하면 되느냐, 코로나 때 간호사만 고생했느냐, 또 이런 여러 13개 단체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에서의 중재는 중재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대통령의 거부권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간호법에 반발하는 이 단체 행동이 의사 중심의 보건 의료 체계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분신으로 사망한 노동자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신 건설 노동자 건폭몰이 때문 더 곱비 죄어야? 이 간호법 반발 단축 진료 단체 행동. 네, 오늘 보건의료단체들이 부분 파업을 했죠. 의사와 간호사무사 등 간호사를 뺀 다른 직군들이 연가를 내고 오늘 오후 진료를 하지 않은 건데 유 실장 오늘 병원 갔다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조국대의 배려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다행히 이제 출근 전에 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잘 다녀왔고요. 오후에 만약에 병원을 가려고 했던 분들은 좀 일부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간호법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까지 가겠다는 게 이 보건의료단체들의 입장인데요. 이 간호사를 제외한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파급력이 큰 전공의까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간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잖아요. 네, 이 다른 직역에서 가장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개원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도 간호 인력이 모자라는데 간호사들이 개원까지 하게 되면 보건의료 체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만 현행 간호법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 행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개원은 불가능한데요. 다만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면 이 다른 소수 직역들의 업무 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단체 행동이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군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주도권을 쥔 건 의사들인데요. 의사들은 이 간호법과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결격,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넓힌 데 따른 겁니다. 정의당은 의사들이 부당한 특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집단 행동 시 업무 개시 명령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신 건설 노동자 사망, 간호법 반발, 단축진료 단체 행동.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